오늘 건강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라매병원 안과에서 녹내장, 백내장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침침한 눈 노안일까? 그리고 눈을 지키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외래를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눈이 침침하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력도 괜찮고 뭐 잘 안 보이시냐? 잘 보인다. 근데 눈이 침침하다. 아프시냐? 안 아픈데 침침하다. 그래서 이게 정리를 해보면 안과에 가보면 별 이상 없다고 하는데 난 하여튼 정말 불편해, 이런 말씀이라고 해석이 될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저도 사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은 잘 알 것 같습니다. 눈이 침침하다, 뭐 이런 거는 다른 데도 있죠. 우리가 뭐 요즘에 뭐 물론 저는 아직 젊지만 연세가 드시면서 신경과 가보면 괜찮다고 하는데 정신이 깜빡깜빡해요 라든지, 아니면 내과 갔는데 괜찮다고 하는데 속이 미식미식하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조금씩은 있고, 병원에선 괜찮다는데 난 굉장히 불편해 라는 것들이 다 어떤 표현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서 눈에서는 좀 침침하다 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그냥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면 내 불편함을 못 알아주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고 속상하면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꽤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외래가 바쁘기 때문에 그거를 다 설명을 못 드리는 면도 분명히 있고, 오늘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것들을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정말 침침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침침함은 눈이 낡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기계는 낡는다는 게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 머리도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드시면 점점 기능이 떨어지니까 깜빡깜빡 하시는 것처럼 눈도 시간이 지나면 그 기능이 점점 떨어집니다. 저는 눈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장기 중에 가장 먼저 낡는, 노화되는 장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눈은 굉장히 정교한 기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보통 눈을 카메라에 비교하는데요. 카메라라고 하는 거는 멀리서 빛이 들어오면 그걸 한 지점에 초점을 맞춰서 그게 다시 필름에 현상이 돼야 되는 그런 복잡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멀리 볼 때, 가까운 데 볼 때 이렇게 렌즈가 조절이 돼야 되고, 빛이 어느 정도 많은 양이 들어올 때나 적은 양이 들어올 때나 어두운 곳에서 찍을 때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조절을 해서 초점을 딱 맞춰줘야 아주 선명한 뭔가 화면을 얻게 되겠죠. 근데 이런 복잡한 기계인 카메라에 해당하는 눈이 나이가 들어서 점점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걸 침침하다고 우리가 느끼는 거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력 같은 걸 재는데, 그럼 눈의 기능을 잴 때 어떻게 하느냐를 먼저 살펴보시면, 이 두 그림은 모두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고 훌륭한 그림이지만, 우리가 해상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오른쪽은 뭔가 거의 사진을 보는 것처럼 아주 세밀한 묘사가 되어 있고, 왼쪽은 점으로 찍혀 있어서 물론 예술적으로는 뛰어나지만 해상도 측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느냐라고 하면, TV나 모니터를 생각해 보면 그 뒤에 이렇게 그 색깔을 뿜어주는 그런 단자들이 있습니다. 이 단자들이 얼마나 촘촘하게 있느냐에 따라서 아주 세밀한 차이까지 나타낼 수 있느냐, 이걸 저희가 모니터나 화면에서는 픽셀로 얘기를 하고요. 눈에도 이거에 해당하는 광수용체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 광수용체 세포를 실제로 현미경으로 찍은 건데, 이 세포의 각각의 크기가 있고 세포가 최소한 떨어져야 되는 그런 거리가 있습니다. 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눈은 무제한으로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떨어져 있는 간격만큼은 떨어져 있어야 우리가 빛을 인지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거를 재는 거를 보통 이제 안과에 가면 제일 처음에 재는 시력이 되겠죠. 시력은 사실은 각도입니다. 각도라는 거는 이 1분이라는 각도, 이게 좀 과장돼서 측정이 된 건데, 1도가 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360도에서
360분의 1이 해당하는 1도, 굉장히 작은 각인데 그 각을 다시 60분의 1로 나눈 걸 1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0분의 1도에 6m에서 60분의 1도의 차이를 감지할 수 있으면 그 시력을 1.0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게 왜 시력을 잴 때 각도로 하느냐라고 의아하실 수가 있는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가까운 데 있으면은 조금 떨어져 있어도 구분을 할 수 있고, 멀리 있으면은 많이 떨어져 있어야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분해능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각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력이 2.0이면 시력 1.0인 사람보다 눈이 2배 좋은 게 맞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시력표를 통해서 저희가 재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광수용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아주 완벽한 인간이라면 3.0까지 시력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은 광수용체 단계에서는 그렇지만 눈 앞에 뭐 각막, 수정체 이런 데 수차들이 다 존재하고 거기에다 다 에러가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그냥 가장 제일 좋은 사람의 시력은 2.0 정도가 되겠고, 안과에서는 1.0만 돼도 괜찮은데 왜 오셨냐 이런 얘기를 하실 때도 있죠. 근데 이거는 꼭 사람에서는 그런 거고요. 만약에 독수리나 뭐 이런 다른 동물들에서는 시력이 5.0도 나오고 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무조건 눈이 더 좋은 건 아니고요. 하지만 사람의 시력은 2.0, 그리고 보통 1.0이면 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굉장히 밝은 곳에서 아주 명확하게 하얀색, 검은색 구분이 나는 시력판을 재면 당연히 잘 보이는데, 난 그게 아니라 뭔가 미세한 것들이 구분이 안 돼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있고요. 그거를 측정하는 건 대비감도를 통해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명확한 검은색, 흰색을 구분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그 차이가 점점 무뎌졌을 때 아주 세밀한 차이까지 감지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게 대비감도 검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감도가 뚜렷해지면 더 잘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대비감도가 옅어지면은 더 크기가 커져야지만 구분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재는 시력은 이 중에서 아주 일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걸 다 재면서 진료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안과적으로 어떤 질환이 있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시력 자체에서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 여기서 정말 병적인 이상이 있는 분들을 진료하는 것만으로도 안과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스크리닝이 되는 거고, 정말 미세한 대비감도의 떨어짐을 호소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검사까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차원에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서로 얼마나 미세하게 떨어져 있을 때 이걸 구분할 수 있느냐, 이게 아까 말씀드린 시력이 되겠죠. 그 반대편에는 그 시력은 사실 크기로만 결정을 하는 거죠. 대비는, 컨트라스트는 아주 명확한데, 반대로 크기도 변하지만 대비 감도를 조금씩 변하면서 그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볼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대비감도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도 또 시력을 측정할 수가 있겠고, 또 사실은 이거는 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황반부를 통해서 측정한 거입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주변부도 있거든요. 특히 그 주변부에서 어느 정도 시력이 있는지 이걸 보는 건 또 시야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기로는 이러한 대비감도 검사를 이러한 시야 전체에서 다 검사를 하면 이 사람의 시기능을 완벽하게 알 수가 있을 텐데, 혹시 여기서 시야 검사를 받아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시야 검사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그냥 단순한 자극으로만 해도 굉장히 힘든데, 이거를 이런 대비감도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아마 정말 검사를 받으시면서 정신병에 걸릴지도 모릅니다. 진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저희가 다 검사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게 전부이냐, 눈에 대한 기능의 전부이냐라고 하면 또 그게 아닌 게 조절력이란 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검사는 또 멀리서 볼 때,
어느 정도 원거리에서 떨어져 있을 때 측정하는 걸 검사를 한 거라면 사실은 우리 눈은 이걸 끌어당겨서 멀리를 봤다가 바로 자기 손 앞에 있는 핸드폰에도 바로바로 초점을 젊으실 때는 아마 맺히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 그 기능이 점점 떨어집니다. 저는 쉽게 디지털 카메라 같은 걸 써보셨다면 예전에 접사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가까운 데에 끌어당겨서 초점을 맞춰주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조절력의 기능도 있는데 이게 저희가 흔히 말하는 노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릴 때 침침하다는 게 눈이 낡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게 노안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노안은 저희가 엄밀하게는 눈이 늙은 거긴 하지만 다른 개념의 어떤 질환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노안은 가까운 데 보는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반대이긴 합니다만 멀리 볼 때는 경통이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끌어당겨서 보는 기능이 떨어지는 거고 그럼 이게 왜 생기냐? 아직도 모릅니다. 이게 이론만 한 3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이론이 이렇게 뭐 3가지 정도 있다는 건 사실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안에 대한 완벽한 치료도 현재로서는 존재할 수가 없고 저희가 그냥 생각하기로는 이 수정체 옆에서 수정체 소대가 있고 실리아리 머슬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긴장도를 가지고 수정체 형태를 이렇게 바꿔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도 점점 딱딱해지고 이 근육의 힘도 점점 빠지고 이 수정체 소대의 어떤 탄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형태 변화가 점점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근육이 불수의근입니다. 그러니까 불수의근이란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단련할 수 있는 근육도 아니고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어떻게 단련해서 이거를 막겠다라고 하는 건 물론 또 찾아보면은 뭐 눈 운동을 통해 노안을 극복한다라는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것들도 좀 있는데 저는 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하지만 과학적인 근거로서는 그게 효과가 그렇게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는 남들도 다 겪는 문제다. 40세가 넘어가면서 가까운 데 볼 때 점점 기능이 떨어지고 가끔가다 눈 침침하고 하는 건 다 어떤 면에선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정말 병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생기는데요. 하나가 백내장입니다. 백내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자동차 비 오는 날 자동차 운전을 하고 나가실 때 와이퍼를 실수로 안 키면은 굉장히 뿌옇게 보이죠. 그러다가 와이퍼를 한번 딱 키면 여기가 딱 끼면서 이게 되게 내가 잘못 보고 있었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백내장은 이 수정체가 혼탁해진 건데 이렇게 보면 이게 왜 백내장이구나 라고 말을 하는구나 라고 아실 것 같습니다. 이게 수정체가 아주 이렇게 하얗게 혼탁해지면 이건 백내장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구나 하실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이렇게까지 백내장이 심해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또 하나 혼돈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이 눈 앞에 살이 자라는 거를 백태라고 예전에 불렀었는데 이렇게 살이 돋아 있는 거를 백내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는 익상편이라고 하는 거고요. 엄밀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은 백내장은 왜 생기냐? 이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거고요. 근데 그러면은 왜 혼탁해질 거냐? 이것도 제가 사실은 혼탁하지 않은 게 훨씬 신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백내장이 젊을 때 없는 게 훨씬 더 신기한 거지 나이 들어서 생기는 건 그렇게 신기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수정체가 그냥 단순하게 어떤 보석처럼 그냥 투명하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젊을 땐 그게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살아있는 구조거든요. 근데 살아있으면서도 투명해야 됩니다. 근데 살아있으려면 영양소를 잘 공급받고 노폐물이 잘 배출이 돼야겠죠. 근데 또 투명하려면 혈관이 없어야 됩니다. 혈관이 없는데도 투명할 수 있다. 젊을 때는. 그게 굉장히 신기한 거죠. 근데 오히려 이게 점점 나이가 들면서 혼탁해지는 건 어떤 면에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유지되느냐라고 하면 제가 추후에 녹내장 파트에서 말씀을 드릴 방수라는 것이 눈 안에서 계속 순환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어쨌든 수정체가 혼탁해지면 이거는 근데 저희가 완벽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 노안의 경우와는 달리 혼탁한 수정체를 제거를 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것을 통해서 이 백내장을 제거하고 시력을 회복을 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백내장을 말씀드릴 때 그러면 약물로 치료할 수 없느냐라고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데, 상식적으로 수정체가 혼탁해진 거거든요. 이건 어떤 혼탁해진 거를 약을 넣어서 다시 예전처럼 투명해지게 하는 약이 있다면은 정말 그건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백내장 지연제라는 것들이 있기는 있지만 저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넣어서 마음이 편하고 하시면 넣어서 해가 될 건 없는데, 어느 정도 특히 그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들도 더 혼탁이 되는 걸 막아보려고 그런 거지, 이미 있는 혼탁이 없어지는 약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백내장이 있다면 사실은 그 약이 특히 불편하시다면 그걸 굳이 넣는 것보다는 어느 시점에 수술을 할지를 고민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술을 할 때 렌즈를 삽입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또 한 가지 이제 놀라시는 게, 컨택트 렌즈를 생각하시면서 이거 렌즈를 꼈다 뺐다 해야 되냐, 뭐 갈아야 되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영구적으로 삽입을 하는 거고 꼈다 뺐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눈 안에 그냥 아예 들어가 있는 인공관절 수술을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인공관절 수술이 저는 비유가 적절한 것 같은 게, 관절을 없애면 관절을 넣어야지 되죠. 관절을 안 넣고 수술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젊을 때는 관절이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인공관절은 젊을 때만큼 움직이진 못할 거예요. 그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수정체도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젊을 때 20대의 눈처럼 모든 조절거리를 다 초점을 맞춰주지는 못하고, 하지만 어쨌든 그걸 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거 다시 수술할 수 없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다시 수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영구적인데, 이 사진을 보시면 이거는 수정체가 혼탁해진 거거든요. 인공수정체 자체가 혼탁해지는, 예전에는 인공수정체의 재질이 나빴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이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다시 하면 됩니다. 물론 처음 백내장 수술만큼 간단한 수술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도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수술할 수 없다기보다는 다시 수술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백내장이 재발했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종종 듣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저희가 인공수정체를 올려놓기 위해 그 껍질을 남겨두거든요. 근데 그 껍질이 혼탁해지는 거를 후발백내장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백내장 수술하고 시간 어느 정도 지나면 다들 생기는 거고요. 이거는 수술을 다시 할 필요는 없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주변이랑 다 이미 유착이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다음엔 레이저로 이 부분을 투명하게 찢어주면 여기를 통해서 잘 보실 수가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백내장 수술하러 가면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듣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인공수정체가 있고 뭐 프리미엄 인공수정체란 게 있다 얘기를 들으실 수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일반적인 난시가 있을 때 그 난시를 교정하는 난시 교정 인공수정체가 있고, 또 노안 교정, 조절 기능 저하를 교정하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연속초점 인공수정체, 이런 얘기를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뉴스 같은 데 보시면 노안 수술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넣은 거를 노안 수술이라고 요즘에는 많이 표현을 합니다. 난시 같은 경우는 빛이 들어오는 방향에 따라 초점이 맞는 게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난시가 있으신 분들은 한쪽 눈을 가리고 이걸 봤을 때 난시가 있는 축을 따라서 더 진한 선이 딱 보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시가 있을 때는 저기 지금 표시한 것처럼 이렇게 난시 축의 방향에 따라서 도수를 더 넣을 수가 있거든요. 눈 안에 삽입할 때.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난시 교정 렌즈를 끼면 사실 좀 어지럽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낀 게 아니라면. 그게 안경이 눈 앞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의 크기가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건 눈 안에 영구적으로 삽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난시 도수를 높여도 그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난시가 있다면 난시는 교정하는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보시면 뭔가 나무태처럼 이렇게 층층이 지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빛을 좀 쪼개는 겁니다. 100의 빛이 들어올 때 80의 빛은 평소 생활하는 데 쓰고 20의 빛은 좀 더 가까운 데 초점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렌즈가 되겠는데요. 문제는 내가 가까운 데 볼 빛은 멀리 볼 때 산란을 일으킵니다. 여기 초점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빛 번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빛 번짐이 없는 다초점 렌즈는 존재하지 않고요. 제가 자세히 물어보면 다초점 렌즈에 굉장히 만족하시는 분들도 빛 번짐은 느낍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신경이 쓰이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냥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다초점 렌즈를 생각하신다면 이거를 잘 생각하시고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 많이 만족하시는 것 같냐면 어차피 수술하고 나서 가까운 데는 잘 안 보일 텐데 그래도 조금 더 잘 보이면 좋겠다. 그리고 뭐 아주 세밀한 글씨 돋보기 쓰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 정도 기대하시면서 다초점 렌즈 수술을 하시면 만족을 하실 수가 있는데 난 이거 돈이 한 200만 원 정도가 비싸니까 이 렌즈를 넣으면 20대처럼 멀리도 봤다가 가까운 데도 봤다가 빛도 안 번져 보이고 이런 걸 기대하시고 하시면 100% 실망하시고 아주 안 좋은 경우엔 사실은 렌즈가 너무 불편해서 렌즈를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렌즈를 다시 바꾸는 거는 뭐 어렵진 않지만 그 비용은 다 본인이 부담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고 수술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요즘에는 다초점 렌즈랑 일반 렌즈의 사이에 해당하는 연속 초점 렌즈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거는 그냥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초점 렌즈만큼 빛을 쪼개진 않기 때문에 가까운 데 보는 건 좀 덜하지만 빛 번짐도 좀 덜하게 이 초점 거리를 조금 늘려주는 형태를 디자인을 통해서 그런 렌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가 백내장에 대한 거고요. 그러면은 녹내장은 무엇이냐? 녹내장을 설명할 때는 경주마를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경주마는 앞으로만 달려가야 되니까 옆에 이렇게 못 보게 눈 가리개를 해 놓습니다. 녹내장이 많이 진행이 되면 중심부 시야는 남아있지만 주변부 시야가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주변부가 잘 안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녹내장에 좀 해당하는 그림이 되겠고요. 녹내장은 그럼 뭐가 초록색이 되는 거냐? 여기 눈에는 이런 초록색이 없는데 뭐냐? 그리고 또 녹내장 얘기를 뭐 찾아보시면 이게 뭐 침묵의 살인자이며 실명할 수도 있다라고는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또 주변에 보면 녹내장 의심되지만 뭐 그냥 치료 안 하고 1년에 한 번씩 보자고 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이게 녹내장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녹내장으로 진료를 받으시는 많은 분들은 안압을 굉장히 중요하게 측정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테고 마지막으로 앞서 백내장은 수술을 하면은 제거가 되는데 녹내장은 수술로 없앨 수 없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라는 것들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일단은 녹내장은 사실 우리나라 말에서는 녹이 그린에 해당하는 게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영어에서는 그린에 해당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시면은 이게 진짜 뭐 노란데?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글라우코스란 단어랑 오마라는 게 붙어 있는 거고 사실은 미스노머입니다. 예전에는 치료가 안 되는 녹내장을 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에 생기는. 왜냐하면 안압이 굉장히 오르니까 눈이 굉장히 땡땡하게 부풀고 아프고 시력도 떨어지고 하니까 눈에 암이 생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암은 아닙니다. 눈에도 암이 생기는데 이런 형태로 생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용어가 잘못된 거고요. 녹내장은 제가 앞서서 눈은 카메라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요즘 찍는 카메라들은 뭐 어떤 클라우드에 다 바로바로 사진이 올라가고 이렇게 공유가 되지만 우리 눈은 아주 원시적인 디지털 카메라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진을 예전에 옮기기 위해서 노트북이나 컴퓨터 이렇게 잭을 통해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옮겨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케이블을 칼 같은 걸로 이렇게 계속 찢어대면 아무리 카메라로 좋은 사진을 많이 찍어도 뇌로 연동이 안 되니까 우리는 사진을 볼 수가 없겠죠. 그 케이블에 해당하는 게 시신경이 되겠고 이 시신경이 점점 나깃나깃해지는 게 녹내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내장은 시신경이 점점 소실이 되기 때문에 시야 장애가 생기는
진행성 질환이 되겠고요. 이거는 녹내장 학회에서 그려준 그림인데 사실 이렇게 시야가 줄어들면 아마 저는 다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검해지는데 누가 눈치를 못 챌 수가 없죠. 사실은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왼쪽은 뭔가 선이 아주 뚜렷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좀 뭔가 문대진 듯하게 보이죠. 김 구분도 잘 안 되고 이런 대비 감도가 떨어지는 형태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인데 시야 검사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꺼멓게 돼 있으니까 내 눈도 이렇게 뭔가 꺼멓게 안 보이는 부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실제로는 마치 간 유리를 댄 것처럼 좀 문대져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우리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신호가 들어오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뇌에는 플라스티시티라고 하는 게 있어서 없는 정보도 어떤 식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아예 까맣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뭔가를 좀 마련해 놓습니다. 근데 이게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가 새까맣게 안 보이면 내가 여기를 안 보인다는 걸 인지를 할 수 있을 텐데 어설프게라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가 있고 특히 지금 이 하부 시야 장애가 있는 이분 같은 경우는 운전을 만약에 하신다면 길에 누가 건너고 있는지 아예 알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녹내장의 원인, 지금 제가 앞서 노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 개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이건 저희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명확한 원인은 사실 알 수가 없고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앞서 백내장이 왜 생기느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혈관이 없음에도 수정체가 투명할 수 있는 건 눈 안에 방수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서 생성이 돼서 여기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영양분도 공급하고 대사물질도 제거하는데 이 방수가 빠져나가는 곳을 저희가 섬유주라고 하고요. 근데 만약에 섬유주에서 방수가 빠져나가지 않는다. 여기선 생성이 되는데 여기서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눈 안의 압력은 점점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빠져나가지 않는 게 이렇게 실제로 물이 빠져나가는 길이 기계적으로 막히는 폐쇄각이 있고 우리가 설거지 같은 거 할 때 뭐 음식물 찌꺼기를 다 제거 안 하면은 물이 잘 안 빠질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겉으로 볼 때는 별로 괜찮아 보이는데 물이 잘 안 내려가는 그런 개방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물은 생성은 되지만 빠져나가진 않으니까 눈을 채우고 있는 압력은 점점 올라가게 될 텐데요. 문제는 그 우리 케이블, 아까 말씀드린 그 시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눈 안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갈 때 이런 사상판이라는 다공성의 구조를 지나갑니다. 그럼 이제 여기를 지나가는 파이버들이 있고 눈 안에 압력이 올라가면 이 파이버들이 여기서 짓이겨지면서 점점 소실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수가 배출이 어떤 식으로든 장애가 돼서 안압이 오르면 사상판이라는 곳에서 시신경이 손상이 되고 그러면 카메라에서는 신호가 들어오지만 뇌에선 인지를 못하니까 시야 장애를 일으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명확해지죠. 우리가 고혈압을 생각하듯이 혈압이 높으면 고혈압, 그러니까 혈압을 낮추는 치료를 하면 된다라고 들으시듯이 그럼 안압이 높으면 녹내장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좀 복잡합니다. 안압이 높지 않은 정상 안압 녹내장이 있고 안압이 높지만 녹내장이 없는 고안압증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아주 드문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70%에서 90%까지 안압이 높지 않습니다. 안압이 높지 않은데도 손상이 되는 녹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남일면에서 녹내장 학회에서 실제로 녹내장 환자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봤을 때 40세 이상에서 한 3.5%에서는 개방각 녹내장이 있었고 그 중에 2.7%, 그러니까 3.5%에서의 2.7%가 한 90% 정도 되겠죠. 80% 이상은 정상안압 녹내장이더라. 그리고 이거는 지역에서 그냥 다 한 명씩 조사를 한 거고요. 이거는 보험공단에서 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해보면 마찬가지로 개방각 녹내장은 40세 이상에서 한 4.7%, 정상안압 녹내장은 한 4.5% 정도 된다라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압이 높아서 녹내장이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압 외에 다른 여러 원인이 저희가 실제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압이 높지 않은데도 녹내장이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안압을 실제로 잴 때는 낮 시간에 병원에 와서 앉아서 안압을 잽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순간 안압을 재고 있지 않거든요. 특히 밤에 누웠을 땐 안압이 일단 올라갑니다. 눕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이어널 베리에이션이라고 해서 일중 변동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밤에 안압이 좀 더 올라가는데 우린 낮에만 안압을 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밤에 안압이 더 높을 때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안압을 재는 게 정말 안압을 재려면 눈에다가 빨대를 꽂아서 물기둥의 높이를 재면 그게 안압이 되겠지만 그러면 눈이 다 망가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안압을 재는 모든 방법은 우리가 눈을 눌러보는 겁니다. 압력이 땅땅하면 더 똑같은 면적을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 더 세게 눌러야 될 것이고 안압이 뭐 말캉말캉하면 조금만 눌러도 확 들어가겠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추정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눈은 탱탱볼처럼 굉장히 소프트한 눈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의 눈은 야구공처럼 원래 그 자체가 단단한 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측정한 안압은 똑같지만 실제 안압을 반영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정상 안압 녹내장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취약한 시신경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뭐 근시라든지 이런 변화가 있으면 시신경관에서 사상판이 편의가 있고 이러면 안압이 높지 않더라도 신경이 손상될 수 있는 그런 취약한 시신경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러면 안압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녹내장은 안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녹내장의 정의에는 안압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시신경의 지속적인 손상으로 시야장애가 일어나는 시신경 질환이지만 안압에 대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안압이 중요하지 않은데 왜 신경을 쓰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녹내장이 있으면 우선 시신경을 보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 정상적인 시신경이고요. 이 시신경 유도 함몰이 이 정도 그리고 주변부에 시신경 유도태라는 게 잘 되어 있는 것에 반해서 이쪽 눈을 보시면 그 유도 함몰비가 좀 커져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실 수가 있냐면 제가 위쪽에 이 유두태는 이 정도 두께가 있는데 아래쪽에는 거의 없죠. 그리고 이쪽에 시신경 출혈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녹내장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고요. 외래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뭔가 흑백 사진 같이 사진을 찍어 놓고 보는 데가 있을 텐데 여기 보시면 약 어둑어둑한 부분이 있죠. 우리가 머리가 빠지듯이 신경섬의 다발이 빠진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손상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즘에는 빛간섭 단층 촬영이라고 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정상에 비해서 유의하게 낮아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특히 좋은 거는 계속해서 검사를 하다 보면 이 나빠진 부분이 점점 진행한다. 이게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게 중요한 이유는 시야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검은 부분들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새까맣게 안 보이는 건 아니지만 마치 간 유리를 댄 것처럼 뿌옇게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런 주변부에 좀 이상이 있지만 많이 진행하면 가운데 부분만 남게 되고 더 진행하면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녹내장은 사실은 말기가 될 때까지는 시력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녹내장이 있는데도 시력이 떨어졌다. 그러면 사실은 그건 꽤 많이 진행된 단계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녹내장을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이 손상된 걸 저희가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진단하고 빨리 치료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이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려는 것. 근데 만약에 녹내장 진단 받을 때 본인이 느끼는 불편함이 별로 없다면 사실은 좋은 겁니다. 거기서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본인은 전혀 불편한 게 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유지하려는 게 목표가 되겠고 그 치료가 안압을 낮추는 치료입니다. 안압이 여기서 중요한 게 되겠고요. 근데 고혈압은 저희가 기준이 아주 명확하죠. 뭐 130인가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 고혈압이 있고 고혈압 전 단계가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그거를 낮추는 거가 되겠는데 안압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준이 사실 존재하진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안압이 높지만 녹내장이 아닌 경우도 있고 안압이 낮지만 녹내장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건 개개인마다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근데 왜 그러면 안압이 의미가 있느냐? 저희가 여러 임상 연구에서
안압이 높지 않은 사람이라도 안압을 낮추면 진행을 늦추거나 멈출 수가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안압을 낮추는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야가 점점 나빠지는 그래프라고 하면 이게 A는 정상적인 노화가 되겠고요. 만약에 D는 녹내장이 있으신 분입니다. 나빠지고 있죠. 하지만 사시면서 이런 어떤 심한 시야 장애를 느끼지 않는다면 이것도 뭐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또 반대로 B와 같이 굉장히 급격하게 나빠지지만 또 사시면서 별 문제가 안 될 거라면 별 상관이 없겠죠. 근데 E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주 급속히 나빠지니까 이건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C 같은 경우 B와 비슷한 속도로 나빠지지만 나이가 젊으셔서 사는 동안에 문제가 일으킬 수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럼 안압 하강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다양한 연구에서 입증이 되었고요. 치료받는 사람도 내가 무슨 치료를 받는지 모르고, 치료하는 사람도 이 사람한테 무슨 치료를 하는지 모르고, 이것을 평가하는 사람도 누가 무슨 치료를 받았는지 모르고 연구를 시행을 했을 때 녹내장 치료를 하면 안압이 내려가고 녹내장이 나빠지는 걸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라고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학에서 요즘에 많은 치료를 하지만 이 정도 레벨의 하이 에비던스가 있는 치료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녹내장이 있을 때 안압을 낮추는 치료를 하는 건 아주 잘 정립된 이론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그럼 안압을 어떻게 낮추느냐? 가장 기본적으로는 안약이 있고 그 다음엔 레이저가 있고 수술이 있는데, 이 모든 치료는 부작용과 효과를 비교해서 효과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안약은 안압이 내려가는 거를 보고 치료를 하는 거고요. 어떤 고혈압 같은 경우는 퍼스트 라인 트리트먼트가 있고 또 세컨드 라인이 있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녹내장은 그렇게 딱 정립된 건 없습니다. 어떤 약을 썼을 때 부작용이 없고 안압이 잘 내려가면 그 약이 잘 맞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작용이 그냥 바로 나타나는 부작용도 있지만 꽤 오랜 시간 쓰고 나서 생기는 부작용도 있거든요. 그런 게 있을 때는 빨리빨리 상담을 해서 그 약을 바꾸고 다른 약으로 교체를 하면 되겠습니다. 레이저 치료 같은 경우는 폐쇄각 녹내장일 때는 여기가 아예 기계적으로 막히니까 여기를 뚫어주는 레이저 치료를 하기도 하고, 개방각 같은 경우는 여기가 겉으로 보기엔 열려 있지만 잘 배출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배출이 잘 되게 하는 레이저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치료를 했을 때도 만약에 안 된다 라고 하면 수술을 합니다. 섬유주 절제술이나 녹내장 임플란트 수술을 해서 방수가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녹내장 수술이 안 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수술을 받았다, 난 수술 안 해도 되냐, 해야 될까봐 걱정이 된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녹내장을 없애는 수술은 없습니다. 하지만 녹내장 치료는 안압을 낮추게 되는데 안압을 낮추려는 수술을 아마 받으신 거고요. 사실은 수술까지 가는 게 좋지 않은 거고요. 수술을 안 해도 되면 더 좋은 겁니다. 하지만 수술을 하는 건 안압이 안 내려가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요즘에는 미세침습 녹내장 수술이란 것도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두 수술은 저는 개복 수술에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배를 열고 크게 하는 수술이 되겠고, 이 미세침습 녹내장 수술은 최근에 개발된 복강경 수술과 비슷한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절개창을 적게 열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고 효과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회복이 빠르고 부작용이 적은 그런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이런 여러 질환들이 있을 때 어떤 생활 습관을 갖는 게 좋으냐. 가장 중요한 건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는 겁니다. 눈을 직접 보지 않고서는 이분이 어떤 질환이 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담배는 좋지 않습니다. 담배는 시신경 자체에 좋지가 않고요. 절주를 하면 좋지만 과음은 좋지 않다,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녹내장이 있다면 넥타이를 하는 거는 별로 권유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할 때 저는 유산소, 근력 운동 다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녹내장이 없으시다면 또 상관이 없는데 녹내장이 있으시다면 물구나무 서는 운동은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안약을 넣어야 된다면 그 안약은 사용 횟수를 정확하게 지키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핸드폰에 알람을 해놓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넣을 수 있게 하는 게 좋겠고,
또 눈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서 눈에 같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손을 씻고서 넣는 게 좋겠고요. 눈에다가 직접 떨어뜨리다 눈에 상처가 난다거나 할 수가 있는데, 눈을 직접 넣는다기보다 이 아랫 눈꺼풀을 당겨서 아랫 눈 그 벌어진 공간에다가 넣고 눈을 감으면 안약이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녹내장에 대한 거는 한국 녹내장학회 홈페이지가 있고요. 여기에서 사실은 뭐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또 문의를 하실 수가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좀 궁금하거나 하시면 이런 경로를 통해서도 궁금하신 것들을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